돈은 피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지려면 편안해지십니다. 돈을 생각하는 시간, 옥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성공한 부동산 투자 전략가들의 과거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어떤 사람이 집주인이 되는지, 심지어 어떤 사람이 빌딩 주인이 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의 자격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핵심은요, 응팔에 나오는 이거 우리 은행에서 제일 좋은 상품이야. 이거 지금은 좀 빠져가지고 17% 나오는데 라고 하는 17%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17%였다고요. 그때는 상상이 되세요? 17%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4년만 묵혀놓으면 그 돈이 더블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월급 받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월 얼마씩 이렇게 돈을 저금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그게 4년이 되면 더블이 돼 있어요. 집이 1억이 2억이 돼 있고요. 또 4년 후면 2억이 8억이 돼 있습니다. 또 4년 후면 8억이 1억이 2억 되고 2억이 4억 되고 4억이 8억이 되는 거예요. 그때 금리로는 그랬어요. 지금 금리로요? 돈 벌기 시작해서 우리가 은퇴하는 날까지 그대로 놔둬봐도 첫 달에 노는 20만 원이 다시 더블이 되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집주인이요? 물론 기본적으로 돈이 있었겠죠. 맨 처음에 어느 정도의 초기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집주인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더블이 될 수 있는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속도로 집값이 오른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지금이라도 집주인 하시면 돼요. 집주인이 되는 첫 번째 자격 요건은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빌딩 주인, 집주인보다 더 어렵겠죠. 근데 이 또한 믿음입니다. 자, 빌딩이 50억짜리 빌딩이 있다고 쳐요. 이거를 사가지고 뭐 나오는 월세 가지고 충분히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할 거면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냥 50억 있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면 되죠. 뭐 하려고 건물을 왜 삽니까? 1년에 1억씩 써도 나 죽을 때까지는 못 쓸 텐데. 자, 여기에다 다시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 빌딩을 사는 데는 돈이 얼마가 들어갔을까요? 50억이 다 있어서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 많지는 않아요. 절반 이상 대출을 받습니다. 들어오는 월세의 대부분을 그 대출을 갚는 데 씁니다. 그리고 그 빚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계산해볼까요? 지금 빌딩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게 5%, 6% 나오면 엄청난 수익률이거든요. 5, 6에 30, 1년에 5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1년에 3억, 매달 2,500만 원을 벌 수 있으면 최고의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1년에 3억씩을 벌어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이 빌딩의 대출이 30억이다. 그럼 10년 동안 갚아나가면 10년 후면 원금은 까지겠죠. 이자까지 하면 뭐 한 1, 2년 더 갚아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쭉 뭐 몇 년 동안을 갚고 나서야 그 다음에 그 나오는 돈이 내 돈이 됩니다. 단 그때에도 손해를 안 봤다라는 조건 하에 맨 처음에 내 돈이 20억이든 30억이든 들어갔을 거고요. 그걸 가지고 10수년 후에서야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 빌딩 값이 떨어져 있다면 팔아서 그 돈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럴 바에 그냥 20억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편이 좋죠. 그럼 빌딩 주인이 된다는 것 또한 내가 지금 산 가격보다 그 10수년 후의 가격은 높을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걸 믿기가 어려워요. 그 집이 됐건 빌딩이 됐건 믿기가 어렵습니다. 오를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부동산 투자에 밝으신 분들은 일단 많이들 믿으시고요. 더 재밌는 건 이걸 믿음이 유지되기 위한 행위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건물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무언가가 잘 되면 이 사람들이랑 오래도록 같이 가야지라고 생각 안 하고요. 내쫓습니다. 왜? 월세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 다음 사람한테 더 높은 월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장사 잘 된다 그러고 권리금도, 그럼 나가는 사람은 또 권리금이라는 걸 받으려고 하겠죠. 전 세계 권리금이라는 걸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권리금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다 적자를 봐도 매달 몇백만 원씩 까먹는 음식점도 가보면 권리금이라는 걸 달라고 합니다. 바닥 권리금, 상권 권리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거 결국 어떻게 보면 집주인들이 만들어낸 장난 같은 거죠. 최초의 걸 생각을 해보면요. 자, 내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 장사 잘 돼. 그러니까 권리금이라는 걸 내. 그리고 임대료도 많이 받을 거야. 왜? 내가 많이 받아야 하니까. 내 입장이 먼저가 들어갑니다. 남 생각 잘 안 해줍니다. 내 거가 먼저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월세를 올리고 권리금이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사람들은 쫓겨나고요. 근데 그게 2년, 3년이 지나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뀔 때마다 월세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빌딩의 값어치는 올라갑니다. 내가 이 빌딩의 값은 오를 것이다라고 믿었다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올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생각을 조금만 바꾸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삼청동길, 가로수길, 홍대 앞, 연남동,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가격이 점점 올라가서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가게들이 버텨내지 못하고 쫓겨난 동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압구정 문정동에 로데오 거리라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거기들도 예전 같지 않아요, 지금. 임대료는 임대료 꼭대기를 칠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계시는 분들은, 자영업자분들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는 안 내려갑니다. 왜? 아까 그 믿음이 너무 강하셔서. 차라리 빈 공간으로 놔둘지언정 월세를 깎지를 않습니다. 심지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1년치 월세 내가 안 받을게. 근데 1년 후부터 3년간 월세를 얼마 이상씩 내줘. 지금 거보다 올려서 내줘. 왜? 그래야 그 다음 사람한테 팔 수 있으니까. 여기 월세 많이 받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가격이 올라서 오른 가격에 판 게 아니고요. 가격을 내가 올린 겁니다. 빌딩에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집은 이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아니 남도 요만큼 받았다는데 그럼 나도 요만큼이라는 이야기들이 커지는 거죠. 자, 일단 시작했던 말씀부터 정리를 할게요. 집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믿음. 두 번째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이자든 원금이든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이렇게 두 가지가 집중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버를 해서 그 믿음이 너무 과해서 다른 분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무거워졌나요? 안 좋은 얘기만 하나요? 그럼 조금만 더 좋게 가볼게요. 집이라는 게요, 예전에는 무조건 오를 것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만들자마자 팔려나가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집값은 오르고 더 좋은 집들이 생겨날 것이고 계속 사람들은 집을 지을 겁니다. 왜? 낡은 집을 싫어하는 건 다 똑같거든요. 평생을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에서 사셨던 분들이 강남에서 집을 얻기를 원하시겠죠. 그분들은 그 동네 떠나고 싶지 않죠. 비난할 얘기는 아닙니다. 고향인데요. 고향을 누가 떠나요?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은 건 내가 태어난 동네에서 내가 아는 친구들이랑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나중에도 동네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어디가 됐건, 강남이 됐건 어디가 됐건요. 그런 분들이 더 이상은 새 아파트가 없는 곳에서 계속 살겠다, 이런 케이스는 또 드물어요. 시간이 되면 다시 고쳐지고 지어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건 모든 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건설 노동 하시던 분들이 하루 받는 일당이 15만 원, 아니 그 당시에는 5만 원, 6만 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가서 아무 일을 할 줄 몰라도 하루에 15만 원씩 받아요. 조금 전문가시다, 어떤 영역의 전문가 소리를 듣는 분이시다, 그럼 하루 일당 30, 40, 50만 원씩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 현장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현장, 소장, 반장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은 하루 일당이 거의 50만 원이에요. 물가는 올랐습니다. 자재들도 똑같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그 자재를 만드는 사람들의 인건비 또한 올랐습니다. 뭐 왜 이렇게 비싸졌냐고 비난하실 것만도 없죠. 왜? 내가 버는 것도 그만큼 올라갔으니까요. 물가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은 부동산 가격도 가겠죠. 그런데 이 물가가 경제 성장이 잘 될 때에는 같이 갑니다. 내가 버는 것도 늘어나고 물가도 늘어납니다.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삶이 팍팍해졌다. 버는 건 그대로인데 안 오른 건 내 월급뿐이다. 나머지는 다 올랐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번다면 내가 조금 더 쓸 수 있는 여유가 있겠죠. 근데 버리는 고만고만한데 나머지 물건들의 가격은 올라간 겁니다. 부동산도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가계 부채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이 늘어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버는 건 그대로인데 써야 되는 건 많아져서 집을 담보로 돈을 쓰신 분들이 늘어난 거죠. 안 좋아요. 그냥 가계로만 따지면 좋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잘 사는 사람들의 가계 저축은 또 늘어났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못 살게 돼 있고, 그 못 살게 된 사람들이 그나마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늘렸습니다. 지금 이 현상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도 집값은 오르는 곳은 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고향을 떠나기는 싫어서, 내가 사는 동네가 좋아서, 이 편의를 누리고 싶어서 비싼 돈을 내더라도 특정 지역에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시간이 지나면요, 거기는 다 발전하게 돼 있겠죠. 그렇게 되는 곳들은 일시적으로나마 집값이 오릅니다. 신도시라고 만들었는데 다 미분양 났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안 살아요 라고 했던 곳들도 몇 년이 지나고 서서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기반 시설이 갖춰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또 제 자리를 찾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곳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부동산 전문가 분들 만나보면요,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세요. 집을 사라 말아라의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한 답을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적인 호재는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같은 지역의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싸게 산 것이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라는 건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제 다음번에는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법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보는 눈이 커지면요, 부동산의 가치를 보는 눈도 같이 커집니다. 적당한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인식을 하고 난다면 그 가치보다 싸게 살 수 있다라면 마음도 편하고요, 언젠가 그 가치가 인정받게 되면 수익도 나게 됩니다. 그건 현재 이제 투자가 가능하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주식, 부동산, 채권이든 외환이든 개인이 접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다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가치를 보시고 그것보다 싸다면 사서 정상적인 가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기본적인 투자의 방법입니다. 기본적이기도 하지만 이게 맞는 방법입니다. 이걸 조금만 변형을 시키면 나는 벌지만 남을 죽이는 행위가 됩니다. 지금의 가치를 속여서 더 높아진 가격에 판다라는 건 사기죠. 정상적인 가치로 판매를 한 게 아니니까요. 가치는 항상 그렇게 만들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법, 남이 아직 보지 못한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요,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 맞습니다. 왜? 거래가 되니까요. 가치가 있으니까요.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 얘기는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는 물가 자체가 오르고 우리의 소득은 줄어드는 경기로 따지면 불경기, 불황의 시대입니다. 이때에 개별 전체적인 시장의 동향을 이야기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개별 동향, 이 동네 이런 식의 호재라면 이 지역이라면 괜찮다. 내지는 같은 지역이어도 정상적인 가치보다 싸면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요즘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책 광고 하나 할까요? 저희 이콘 출판사에서 내놓은 것 중에 대한민국 국가 미래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만든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같이 생각해 보시죠. 에너지가 있습니다. 뭐 석유든 가스든 이런 걸 정제하든 캐든 에너지 산업이 있을 거고요. 철강이 있죠. 철강. 모든 걸 만드는데 철강 들어갑니다. 전자제품 만들어야죠. 기계 자동차 꼭 필요하죠. 그리고 큰 물건 따지자면 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산업군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석유 에너지, 조선, 철강. 재밌는 건요. 이 모든 산업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4개밖에 없습니다. 이상하죠? 나라는 되게 많은데 올림픽 할 때 보면 끝없이 들어오는 게 나라인데 이 산업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개 없어요. 한미, 일, 독, 4나라만이 이 산업을 다 보유하고 있답니다. 색다르죠? 우리는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이야기예요. 핀란드의 석유회사 이런 거 없습니다. 전자회사 노키아 하나 있었어요. 문 닫았어요. 물론 요즘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핀란드 자동차 회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핀란드에서 배 안 만듭니다. 다들 이런 식이었습니다. 산업이 하나씩 두 개씩 적어요. 어느 쪽에 집중화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집중을 한 걸 수출을 하면서 나라들은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다른 영역의 산업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다시 또 성장 동력을 찾아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5가지 산업에 전부 다 뛰어들었다가 모두 다 일정 규모 이상 성공을 거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다음 먹거리를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대학원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장의 정점에 도달했다. 이제 이 다음 산업을 찾아야 된다. 지금 정부의 기조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창조경제. 괜히 나온 이야기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한계에 도달한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요 다음 먹거리를 찾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걸 찾기 전까지는 전 세계적인 불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주식, 뭐 어떤 영역이 됐건 이제는 개별적으로 투자 대상에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났네. 비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우리 자식은 어떻게 살까? 세상이 또 조금씩 변하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보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빨리 변해왔고요. 또 다음 먹거리를 위해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작년 주식시장에서 가장 히트를 쳤던 회사는 한미약품이었습니다. 약 하나 개발 잘했더니 대박이 난 거죠. 그런 일들 계속 벌어집니다. 또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거고요. 그 새로운 일들이 모여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면 우리나라의 경제든 세계 경제든 또 다른 돌파구를 찾으리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가치를 보는 눈을 기르고 연습하는 게 예전처럼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시기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개별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시기에 눈을 기른다면 버틸 수 있는 능력은 그러니까 다 좋아지는 그 시점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은 갖출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탁드리지만 이럴 때 나만 잘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행위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엉뚱한 얘기인데요. 요즘 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단 그리 어렵지 않대요. 만드는 게 그리 어렵지 않고 어르신분들도 워낙 많아서
또 정부 지원금도 있고 하니까 그 요양병원들이 웬만큼 된다고 합니다. 됐다고 합니다. 요즘 좀 귀찮아졌대요. 왜? 자꾸 뭐라 그런데. 뭐 먹을 게 안 좋다. 위생 상태가 안 좋다. 말들이 많아진대. 근데 이건 누구 입장일까요? 그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분들은 왜 안 좋아졌을까요? 일단 내 걸 챙기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기 우리 가족이 3명, 4명이 달려들었는데 인당 500만 원씩 잡고 내가 지금까지 들어간 돈 기본적으로 따지면 그래도 내가 한 달에 몇 천만 원은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정상적인 반찬 먹여가면서 이분들한테 받는 돈으로는 택도 없어요가 되면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병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렵겠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같이 불황을 헤쳐나가려면 내 건 먼저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내가 지금 월급을 500만 원, 1000만 원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본인의 생각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생각이 나중에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잘 사는 사람들의 세상, 그리고 나머지 못 사는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하는 세상이 됐을 때에는 나중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또한 같이 없어집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는 그 부동산이 결국은 거래가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고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도 힘들어지고 사려는 사람들의 의욕도 꺾이고 매매 횟수 자체도 적어집니다. 적당한 가격 그리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는 개인의 의지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함께 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어영구영 공익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욱 대표였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을 생각하는 시간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 듣는 방송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생각해보고 내 삶을 생각해보고 가다듬어가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